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저는 37살입니다. 그리고 제 성인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최악의 위기는 소리를 지르는 종류, 접시를 산산조각 내는 종류, 문을 쾅 닫는 종류, 극적인 고백과 떨리는 사과, 그리고 처절한 울음이 있는 종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끔 가장 위험한 재앙은 초대받지 않은 친구들이 공연을 보러 온 것처럼 앉아 있는 동안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정중한 대화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는 것을요. 2주 전, 제 남편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아 마치 제가 해고당하기 직전인 것처럼 저를 앉혀놓고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의도, 암시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기를 내기 위해 증인이 필요했거나 제 반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요. 혹은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진실을 알기 전에 그가 이야기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란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옆으로 새고 있네요.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와 그의 작은 지원 그룹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본사를 둔 유통회사의 기업 물류 관리자입니다. 이 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공급업체 계약, 화물 운송 협상, 그리고 아침 7시와 새벽 1시에 끊임없이 터지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단지 창고에서 소매점으로 상품을 옮기는 것일지라도 의료 응급 상황과 같은 긴급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연봉은 꽤 괜찮은 편으로 연간 약 500만 원에 그해 실적이 좋으면 보통 500만 원에서 0만 원 사이의 보너스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게 다른 무엇보다도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평가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12년 전 그 회사에서 창고 코디네이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봉 200만 원을 받으며 제 목숨이 달린 것처럼 밤낮 없이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갈 때 저는 물류 관리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역량을 거저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화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독학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보조 관리자, 운영 감독관으로 승진했고 약 4년 전 현재의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고됐지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자질들을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함이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침묵이 당신이 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침착함이 종종 누군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기로 결심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의 꽤 괜찮은 교외에 있는 방 3개짜리 단층 집입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3년 전에 이 집을 샀습니다. 저 혼자 샀습니다. 제 저축에서 4억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집은 사람들이 구조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비웃는 모든 지루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의 상징입니다. 할부가 끝난 세단을 몰고 검소하게 살고 당신을 월부금에 가두는 화려한 것들의 아니라고 말하는 것. 제게 재정적 책임감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분은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는 몇 년 전 쓰라린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연금, 심지어 무에서부터 일군 작은 사업까지.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이 느린 처형처럼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셨고 제가 그 교훈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항상 확인하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들이기 전에 네가 쌓아 올린 것을 지켜라. 내가 사회부르두루 박운 사람을 개고 사르르 강당미를 관계가 견고하다면 그들은 서류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쓴다면 그것이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비관적인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8살에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35살이었고 지금은 44살입니다. 저는 친구의 모임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곳에서는 모두가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유형으로 마치 당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는 서울 시내의 한 법무법인에서 상무비서로 일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며 야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직업 목표, 여행의 꿈, 당신이 딱 맞는 사람을 찾았다고 믿게 만드는 흔한 마법 같은 것들. 우리는 그가 청혼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극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그가 마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축해서 산 반지. 저는 승낙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8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괜찮았지만 합리적이었습니다. 총 비용은 약 500만 원으로 양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양쪽이 분담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경력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저축하고 싶었습니다. 시기는 항상 딱 맞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중 일부는 결혼의 기반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6년은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설 같은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소득에 따라 지출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공동 경비의 약 65%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는 식료품비, 공과금, 그리고 집안 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것들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휴가를 갖고 각자의 친구 그룹을 유지했으며 정해진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교 활동을 담당했고 저는 집안일과 재정 계획을 담당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팀 협력처럼 보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8개월 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제 근무 일정이 우리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제가 지원하지도 않은 직무에서 실패하고 있는 성과 평가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관계에 만족했던 남자가 갑자기 불만을 갖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긴 불만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강남의 한 트렌디한 스튜디오에 가입했습니다. 요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사교 클럽이기도 한 그곳에서 그는 민준, 현우, 지훈이라는 세 친구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장려했습니다. 결혼 생활 밖에서도 친구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빠르게 변했고 저는 아직 그것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끔 만나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토요일 종일 모임이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주말 저녁 모임. 끊임없는 단체 채팅방. 그곳에서 준호는 제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쇼핑, 청구서, 주말, 현실과 같은 일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제가 그들이 영상 통화를 하는 방에 들어가면 대화는 중단되거나 마치 사적인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즉시 일반적인 잡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제가 비밀스러운 일에 끼어든 외부인인 것처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4개월 전 준호는 더 큰 충격을 주었어야 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는 양치질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내가 평범함에 안주하고 있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이 터무니없게 들려서 한번 웃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인생, 선택, 안전한 선택에 자신을 국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내가 평범함이라는 거야? 저는 캐묻는 동시에 대답이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그는 눈을 굴렸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철학일 뿐이야. 피곤할 때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야.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박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끊임없는 전쟁터가 될 테니까요.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을 골라야 하잖아요? 알고 보니 어떤 싸움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을 뿐이죠. 여성 권한 신장의 영향력은 다음 몇 달 동안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매주 모임을 갖고 함께 자기 개발서를 읽고 그 개념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준호가 그 책들을 마치 무해한 것처럼 집안 곳곳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아라. 편안함의 족쇄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더 나은 자격이 있다와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각 책에는 동일한 잠재적인 주제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관계가 아마도 당신을 발목 잡고 있을 것이다. 안정은 덫이다. 편안함은 사랑이라는 탈을 쓴 억압이다. 진정한 성장은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평범한 타협을 잔인함으로 평범한 삶을 실패로 여기는 종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흥미로운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었다. 현우는 자주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깜짝 선물을 사주고 호화로운 제스처를 하는 연인을 둔 친구가 있었다. 한편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지루한 서연이었고 제 시간에 집에 오고 주택담보대출금을 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호화로운 휴가에 돈을 쓰는 대신 저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명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동반자에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준점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의 친구들이 그의 머릿속에 심어준 이상적인 환상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주 전 금요일 저녁 6시경 저는 배송 일정을 완전히 망쳐버린 공급업체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친 긴 한 주를 보내고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휴식을 취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준호와 영화를 보는 것, 주말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뇌가 알아채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마치 어떤 행사를 위해 온도가 조절된 것처럼 연출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배심원단처럼 민준, 현우, 지훈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앞에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입구를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저는 천천히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이 온 줄 몰랐네. 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배가 꽉 조여왔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얘기할까? 저는 복도를 가리키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증인이 필요 없다고 어리석게도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앉아. 이 친구들은 지지해주러 온 거야. 지지?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지? 자기 말의 결과로부터? 솔직해야 하는 불편함으로부터? 아니면 내가 그들이 계획한 공연을 위협할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으로부터?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세 남자는 한쪽에 앉았고 저는 반대편에 혼자 앉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논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재나 결혼 종료 회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허락을 구하듯 친구들을 흘끗 쳐다본 다음 미리 준비한 듯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기 개발, 개인적 성장, 자기 성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삶과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고 있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아니라 우리. 제 눈은 새 남자를 훑어보았습니다. 민주는 이것이 강이라도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요. 준호의 눈은 단 한순간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고개를 들고 대화가 아닌 결론인 것처럼 그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5초 동안 방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현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혼 저는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마음이 받아들이기 전에 입이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마치 자신이 매우 용감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단계를 넘어섰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서연.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아. 나는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 나를 진정한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 나를 밀어붙이는 사람이 필요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그의 눈빛이 번뜩이며 마치 제가 그의 연설을 밟은 것처럼 말을 끄는 것에 짜증을 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본은 건너뛰어도 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바로 여기 앉아 있잖아. 그냥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본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마침내 내 필요에 대해 솔직해지는 순간이야. 그리고 그때 민준이 마치 우리 결혼의 일부인 것처럼 끼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서연, 그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 대화를 당신과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호에게 정말 힘든 일이라서 여기 있는 거야. 그는 지지가 필요해. 적어도 당신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해. 존중. 제 남편은 방금 우리 결혼의 종말을 마치 그룹 전체의 공동 결정인 것처럼 선언했는데 어째서인지 예의에 대해 훈계를 듣는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핀이 제자리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요. 분노도 절망도 아닌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새 남자는 마치 제가 울고 애원하고 논쟁하고 무너지고 이 방에 있는 그들의 역할을 증명할 만한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으로 예상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게 다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않을 거야? 저는 카운터에서 열쇠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당신은 얘기하러 온 게 아니야. 선언하러 온 거지. 그럼 내가 뭘 위해 싸워야 하는데? 준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감정을 찾고 있는 것처럼 제 얼굴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뭔가 보여줘. 내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저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감정을 보고 싶어? 제가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나는 당신과 당신의 지원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실험에도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혼하고 싶어? 좋아. 어른답게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와. 그래서 그가 약해졌을 때 그를 버릴 셈이야? 저는 지훈을 마치 그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나랑 이혼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그가 결혼을 끝내는 거야. 그리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덥고 건조하고 평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혀 기울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 탔고 제 끈기와 노력으로 직접 산 집을 떠나면서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이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에서 준호가 자신을 선택한 것을 축하하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위험한 무언가. 제 마음속에서 비상계획이 항상 형성되는 방식대로 계획이 형성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이며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저는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계산적인 주가 될 것입니다. 호텔 방은 산업용 세제와 낡은 에어컨 냄새가 났습니다. 베이지색 벽, 베이지색 카펫. 마치 탈출하려다 붙잡힌 것처럼 벽에 단단히 고정된 평범한 풍경화 인쇄물. 집은 아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고요함이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약 15분 거리에 장기 투숙 호텔 방을 얻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벌기에 충분한 거리.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거리.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에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정중한 접수원은 제 결혼이 잘못 조립된 이케아 가구처럼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능숙한 미소로 카운터 너머로 열쇠 카드를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연이은 문자 메시지. 하나 또 하나. 방금 나가버렸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해. 당신이 왜 그렇게 차가운지 이해가 안 가.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아.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엎어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침착한 여성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착함이 무감각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침착함은 부정을 의미한다. 침착함은 나중에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때로는 침착함이 당신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의 상태. 휴대폰이 다시 울렸을 때 어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덜 화가 났고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더 신경 쓸 줄 알았어. 당신은 나를 막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작. 그가 결혼을 끝낸 것에서 내가 그를 감정적으로 버린 것으로 상황을 뒤집으려는 시도.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이 감정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항상 하는 첫 번째 일을 했습니다.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았는데 그때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라면을 먹었고 그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접이식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천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친구 3명이 식탁에 앉아보는 앞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 뭐라고?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격의 변화, 권력에 대한 상투적인 말들, 공개적인 선언, 그리고 준호가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했는지에 대해서도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된 거야. 누군가 이야기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어. 내 느낌은 그래.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그런 종류의 연출, 지지해주는 친구들, 그 갑작스러운 확신, 그건 보통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야. 그 생각은 이전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똑바로 쳐다보기를 거부하는 무언가처럼요. 하지만 민호가 그 말을 꺼내자 그것은 제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반대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변호사의 서류가 필요해. 직접적인 대면은 안 돼.
저는 그가 저를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집을 나왔어. 좋아? 다음 단계. 그에게 경고하지 마. 서둘러 묻지 마. 그냥 지켜봐.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방은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에어컨이 계속 켜졌다 꺼졌고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분노도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그리잡고 토요일 아침 저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되거나 강박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중한 방식으로 이전에 아무 이상 없이 수십 번이나 봤던 바로 그 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의 공동 신용카드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의 요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객실 요금, 주차 요금, 가끔 룸서비스, 술값 청구서,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준호는 회사가 복합 근무 일정으로 전환한 이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집에서 일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 날짜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전자달력과 대조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준호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따로 빼놓았습니다. 메모 항목에는 집중회의 시간, 방해 금지, 고객과 협력과 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무비서였습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방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거래가 또 나타났습니다. 고급 여성 패션 매장에서의 요금,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유명 디자이너들의 가격. 준호에게는 여동생이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개의 주저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몇 달 동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취미로 비싼 선물을 사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를 위해 옷을 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따지는 것은 감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공짜 감정을 주는 것에 질렸습니다. 그때 아이패드, 오래된 것,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서 거의 잊어버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준호는 가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보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한 채로 떠났다면 모든 것이 동기화될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길 끝에 차를 세우고 잠시 차 안에 앉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유권의 감정이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서재로 직진했습니다. 아이패드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패드를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뽑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머문 총 시간은 단 8분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아이패드를 책상 위에 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숨을 죽였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직접. 메시지 앱을 열 때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와 몇 달 동안의 대화. 그 메시지들은 사람들이 결과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서투른 불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화요일에 만날 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 시간마다 세고 있어.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방식으로 당신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저는 다시 스크롤해서 보았습니다. 7개월. 7개월간의 심화. 친근한 농담. 유혹. 점심 약속. 그리고 호텔. 정기적으로. 계획된 일정. 6주 전에 한 메시지가 제 속을 뒤틀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침내 몰래 만날 필요 없이 함께할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당신을 편안하고 작은 존재로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역량 강화 치료 세션, 갑작스러운 불만, 공개 이혼 발표. 이것은 자기 발견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조율된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호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불륜을 용기로 재포장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날짜, 모든 요금. 저는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로그아웃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와 똑같이 집에 돌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당신이 그것을 너무 일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증거는 그 가치를 잃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시간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일기장이라기보다는 사건 파일처럼 보이는 폴더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은 박민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깔끔하네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깔끔한 게 좋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유책주의 이혼 소송이 가능하지만 파탄주의도 인정합니다. 불륜 자체만으로는 재산 분할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나요? 그가 당신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부터, 감정적 조작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재정적 놀라움으로부터. 저는 준호의 문자 메시지들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민영은 폴더를 닫았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상심보다 더 무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을 때 화면에 준호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무섭도록 명확하게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결혼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준호가 제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이야기의 기반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 같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불안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영은 월요일 오후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예고도 극적인 문자 메시지도 마지막 대면도 없이 마치 공급업체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 않고 예정된 화물처럼 신속하고 깔끔하게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화요일까지 준호는 공식적으로 집에서 소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가 너무 빨리 쏟아져서 하나의 긴 분노의 외침으로 뒤섞였습니다. 당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우리 먼저 얘기했어야지. 당신이 마음대로 이 일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변호사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 아이러니가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 없이 내려진 집단 결정인 것처럼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개입하고 모든 것이 현실이 되자 갑자기 그는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제 동의를 원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영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호텔 프런트에서 온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콜드웰 부인, 접수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로비에 부인의 남편이라고 신원을 밝힌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방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어. 접수원은 침착했습니다. 손님 부인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베개에 기대어 천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가 접수원과 언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마치 좌절이 잠긴 문을 열 수 있다는 듯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 비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콜드웰 부인은 오후 내내 회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들은 저 자신과 제 미래와 제 정신 건강과의 회의였습니다. 그는 거의 15분 동안 그곳에 서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갔고 마치 건물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호는 다른 이유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스크린샷을 보내주었습니다. 준호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제 결혼이 끝나가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고 마침내 저 자신을 선택할 용기를 낸 것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일이 가장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용감하고 정직하고 강인해. 민준, 현우, 지훈 모두 온라인에서 박수를 치며 마치 그가 결혼을 파탄낸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곧바로 유나의 개인 페이지에서 찍은 또 다른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진정한 관계가 가능한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안주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들이 이 사실을 공개한 시점은 전혀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동안, 이혼 절차가 막 시작된 동안, 준호가 자신을 상처 입었지만 성장을 선택하는 용감한 남자로 표현하고 있는 동안, 그 배신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연극, 거짓말. 그가 몇 달간의 속임수를 영웅적인 이야기로 바꾼 방식이었습니다. 민영은 1시간 후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합의 조건을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춰볼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원하겠죠. 그들은 집을 팔고 50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퇴직금 총액의 절반과 배우자 부양비. 물론이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집은 계속 제 소유입니다. 퇴직금은 배우자의 기여분만큼만 나눕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죠. 민영은 잠시 멈추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집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구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금은 당신의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그가 변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세요. 준호 측의 반응은 신속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민영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직함 때문에 당신이 그를 벌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정직함이라니요? 이혼 발표 후 2주가 지나자 준호의 빛나는 새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역시 자신만의 문제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거의 불공평할 정도로 넓은 인맥을 가진 민호에 따르면 유나의 전 남편이 공개된 게시물을 보고 즉시 양육권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유나가 기혼 남성과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판단력 부족과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준호는 더 이상 흥미로운 새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짐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덜 낭만적이고 명료함과 적절한 시기에 대한 모호한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구 그룹도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여자친구는 그가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불륜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여자친구는 그가 단지 철학적인 대화라고 맹세했던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하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지우는 그의 아내가 그들의 집에서 그룹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후 조용해졌습니다. 권력이 예기치 않게 결과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요일 밤, 준호가 보도 자료처럼 이혼을 발표한 지 정확히 2주 후, 호텔 프런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을 만나러 온 남자가 있습니다. 접수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매우 긴급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를 로비로 내려보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키, 희망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더 작아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었고, 옷은 마치 잠을 잔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고,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있어. 그리고 그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한 이후 처음으로 준호는 무언가 무서운 것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대화는 무언가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가 파괴한 것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거야. 우리는 마치 불편한 과거를 공유하는 낯선 사람들처럼 호텔 로비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릎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두 손은 꽉 맞잡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창백했으며 마치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통제력을 쥐어짜려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렇게 되기를 의도하지 않았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거리감을 두고.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이지.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마도 잠시 별거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어.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빨리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것이 바로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상처 입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극복하는 동안 제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 나는 당신을 믿었어.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와 유나는 당신이 보는 것과는 달라. 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 양육권 문제, 스트레스. 그녀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웃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작이 복잡해졌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불공평하네.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불공평한 것은 7개월 동안의 거짓말. 우리 공동 카드로 청구된 호텔 방값. 그리고 당신이 불성실하기보다는 이해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이혼 발표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관심과 인정에 휩쓸렸어. 모두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를 움츠리고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외도가 당신이 자신을 확장하는 방법이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움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삶을 읽었어. 저는 침묵이 길게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그곳에서 드러나고 썩어 문드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만들었어. 제가 부드럽게 고쳐 말했습니다. 나는 집을 지었어. 나는 안정을 지었어. 당신은 비밀을 지었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내 변호사가 당신이 너무 잔인하다고 하더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네. 그는 날카롭게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 집을 가질 셈이야? 그것은 당신이 가질 권리가 있었던 적이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샀어. 등기부등본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금은 내 계좌에서 지불되었어. 그건 처벌이 아니야. 그건 계산이지. 계산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가 쏘아 붙였습니다. 나는 그곳에 살았어. 나는 그곳에 기여했어. 당신도 그곳에 살았지.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어. 그 차이가 저를 아찔하게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내 월급으로는 내 집을 살 여유가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갖기 전에 그걸 고려했어야지. 그는 마치 제가 그를 때린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그는 민영이 저에게 경고했던 모든 수법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흥정. 나는 그녀와 완전히 끝낼 거야. 약속. 나는 심리 상담을 받을 거야.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거야. 회피. 친구들이 압력을 가했어. 그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말했어. 역사 다시 쓰기. 일이 심각해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마침내 항상 마지막에 오는 것. 두려움. 만약 합의를 이루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 저는 공급업체가 납기일을 놓친 후 재협상을 시도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침착하고 인내심 있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영이 당신에게 공정한 제안을 보냈어. 제가 마침내 그가 말을 다 했을 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것을 유지해. 우리는 공동 재산을 나눠. 나는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쌓아 올린 것을 유지해. 배우자 부양비는 없어. 깔끔하게 끝내자. 만약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법정에 갈 거야?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공개적인 탈퇴를 계획하는 동안 공동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한 7개월간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거야. 당신의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바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긴 순간 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솔직하지 않은 버전을 선택했어.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3일 후 민영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서명했어.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남은 한 달은 행정 절차, 계좌 분리, 물건 나누기, 이삿짐 센터 예약 등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허락을 받고 감시인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집에 와서 자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그의 빌린 트럭에 실렸을 때 그가 뒤로 하고 떠난다고 생각했던 삶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화요일 아침에 서명된 합의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화려한 제목은 없었고 단지 완료, 최종 검토본 첨부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그것을 열고 이제는 외워버린 페이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집은 제 것이었고 퇴직금은 배우자의 기여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어졌고 배우자 부양비는 없었고 공동저축은 명확하게 분할되었으며 더 이상 재정적인 얽힘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준호의 서명이 있었는데 그의 손이 떨렸던 것처럼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오랫동안 천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였습니다. 끝. 이혼은 준호가 서명한 지 정확히 60일 후에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민영은 판결문을 짧은 메모와 함께 보냈습니다. 축하해. 이제 법적으로 다시 독신이야.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 귀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온전히 내 것이 된 곳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귀가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긴장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여하지 않는 단체 채팅방에서 울리는 휴대폰 소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각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결혼이 공개적으로 산산조각 났던 식탁. 열쇠를 손에 쥔 채 다툴지 떠날지 망설이며 서 있던 복도. 이제는 더 이상 공동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는 침실. 다시 중립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달은 해야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공동 계좌 폐쇄, 공과금 명의 변경, 비밀번호 변경, 수익자 변경. 저는 우리가 함께 샀지만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은 가구들을 기부했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잠시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유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졌습니다. 감동적인 이별 게시물도 성찰적인 말도 적절한 시기에 잘못된 사람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소문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나의 양육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의 준호의 역할은 조용히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한 의료 클리닉에서 더 낮은 급여의 행정직을 맡았습니다. 그를 가장 열렬히 응원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닐 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정말 웃겼습니다. 한편 제 삶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파탄난 결혼의 감정적 부담이 없어진 제 업무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더 좋은 계약을 협상했고, 이전에 제가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신감을 가지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지 2달 후,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당신을 수석 물류 관리자로 승진시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본급 일 200만 원 인상, 더 좋은 보너스 구조. 저는 침착하게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책상으로 돌아와 잠시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도 업보도 아닌 추진력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3개월 후, 저는 식료품점에서 우연히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워 보였고 마치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에서 잘못된 편을 들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보통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해. 우리는 준호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냥 그의 최악의 충동적인 행동을 부추겼을 뿐이야.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가끔 그가 너에 대해 묻곤 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 저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궁금해하게도. 저는 장을 보고 돈을 내고 더 이상 말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와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혼한 지 4개월 후 제 삶이 안정되면서 저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흥분도 드라마도 아닌 평화였습니다. 집은 이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모든 의미에서 제 것이었습니다. 일은 저를 지치게 하는 대신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결혼 생활의 일반적인 피로로 착각했던 은근한 불안감 없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끄럽고 과시적인 방식으로 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조용히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준호가 평범함이라고 불렀던 그 평온함이 알고 보니 자유였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지 6개월 후 제 삶은 더 이상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변신도, 뜻밖의 동반자도, 석양을 배경으로 한 영감 넘치는 글귀도 없이 마침내 진실하게 느껴지는 안정만이 있었습니다. 집은 점차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다시 칠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바꿨습니다. 낡은 테이블을 보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 인생의 한 장, 닫히고 서명되고 보관된 장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예전의 성인의 징후로 착각했던 은근한 긴장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끊임없는 계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서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넓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진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잘 해냈을 뿐입니다. 회의는 더 빨리 끝났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저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부담 없이 그것들을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영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혼을 잘 처리했습니다. 당신은 종결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글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구축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준호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짧고 신중하고 망설이는 잘 지내길 바라. 모든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깨달았고 정말 미안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단지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후회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저는 그것을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고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가 다시 열려고 하는 장이 이미 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계획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과는 타임라인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야 찾아온 통찰력은 성장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몇 주 후, 저는 사무실 근처에서 커피를 사다가 우연히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네가 떠난 것이 옳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로부터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도
제 결혼 생활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선 사람들로부터도요. 저는 제가 무엇을 이겨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정을 얻기 위해 연극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제 시간표에 따라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안함을 위해 제 존엄성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집도 직업도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저를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제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쁜 리본으로 묶인 도덕적인 교훈을 기대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괜찮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